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화요일 4부 민심의 동향을 여론조사 분석으로 알아보는 시간 민심은 천심인데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아주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오늘은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바로 내일이 총선이고요. 오늘 11시 59분 59초부터는 모든 선거운동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오늘 여론을 분석, 총선 직전에 여론을 분석해드리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로 그 마지막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스텔 리서치 컨설팅의 이상일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젠 깜깜인데 지금 우리가 이 깜깜이 바로 직전에 발표된 여론조사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NBS 조사하고 리얼미터 여론조사, 그리고 사실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일단은 제외하고요. NBS 조사하고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볼 텐데, 또 하나 지난주 사전 투표율도 한번 분석을 해보죠. 자, 총평부터 해주시죠. 국민의힘, 민주당, 조국혁신당. 마지막 이제 선거 운동 시한이 이제 5시간 남았는데요. 마지막 요 며칠 사이의 분위기는 아마 여야 지도부의 그 총력전 지원 유세 말과 분위기 속에서 그 온도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어떤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마지막 투표 호소를 하면서 그 한 표의 어떤 투표가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 말 속에서 좀 절박함이 좀 읽히고, 민주당과 그 조국혁신당은 사실 이번 이제 마지막까지 오히려 심판은 더 선명하고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물 자신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만함이나 자만은 아니지만 그런 굉장히 그 결기 있는 어떤 자신감이 엿보이는 어떤 그런 말들을 좀 쏟아내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와중에 이 조국혁신당이 사실은 이제 정당 지지세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주류 정당으로 편입이 돼서 이렇게 부상을 하면서 이 제3지대 공간의 어떤 목소리들이 많이 가려진. 그래서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굳이 이렇게 찾아보지 않으면 그분들은 지금 당을 무엇을 하고 있지라는 것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미디어에서 좀 소외된 어떤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3지대 정당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무박 유세 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좀 절박하게 그 어떤 유권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마지막 혼신의 힘들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민심은 천심에서 소개해드릴 여론조사 개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가 또 도와주겠습니다. 아유, 정말 너무 감사하죠. 김영민 아나운서. 네,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그럼 오늘 민심은 천심에서 소개되는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릴게요. 먼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정당 지지도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를 기록했고 응답률은 3.9%입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한 조사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8%입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이전에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론조사 모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민심은 천심에서 소개되는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거거든요. 김영민 아나운서 천사예요. 천사 우리한텐.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근데 MBS 여론조사도 그렇고 리얼미터도 그렇고 이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38% 정도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 혹은 38%라는 것이
이제 눈에 띄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권 심판론과 맞물려서요. NBS 조사는 이제 2주 간격으로 수행이 되다 보니까 2주 전에 비해서 이제 상승의 폭이 크진 않습니다. 2%포인트 상승하면서 이제 38% 기록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선거 마지막 그 여론조사가 금지되는 직전에 그 발표된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좀 반등 흐름을 나타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게 그 전까지 3월 내내 사실은 여당 여권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게 정권 심판론 기가 굉장히 강하게 불면서 이게 이제 잘 투영되는 지표가 대통령 지지율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실질적으로 이제 뭐 각 조사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지만 대부분 다 그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결국 그래도 이제 마지막 그 선거를 그 사전투표 직전이니까 앞두고 이제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래도 어떤 지지층의 결집이라든지 다시 선거 전체를 좀 냉정하게 바라보는 그런 흐름들이 형성됐다라는 그런 단초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좀 지지층 결집에 대한 호소를 통해서 좀 불리하다고 이렇게 뭐 진단됐던 또 판들을 좀 뒤집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경계심을 놓지 않고 오히려 이제 투표나 내지는 이제 그 결집을 호소하게 되는 그 이유가 실제 이제 선거 마지막까지 그 표심을 정하지 못하다가 정말 그 선거 막판에 아니면 투표장 앞에 가서 투표할 후보나 정당을 결정했다 이런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흐름들이 정권 견제론 심판론이 굉장히 크게 강하게 분다라는 어떤 흐름에서 마지막 어떤 반전의 어떤 그 가능성들을 보여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NBS 조사에서 정권 견제 안정론이 1%포인트 차이로 거의 붙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NBS 조사에서는 이제 정권 안정론 46%, 정권 견제론 47%, 1% 차이였고요. 그 직전 조사, 그 2주 전 조사보다는 정권 안정론 역시 마찬가지로 2%가 상승을 했고 정권 견제론은 2% 하락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맞붙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여론조사에서나 이런 여러 흐름 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여야의 어떤 그런 판세나 선거 민심이 좀 다른 게 아닌가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게 그 지역별 결과들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여전히 그 정권 견제론이 좀 더 높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사실 이제 이 정권 심판 견제론이라는 것 전체의 그 어떤 결과하고 이 지역구의 각각의 선거 결과가 이렇게 정확하게 매칭되지는 않는데 그러나 이제 지역 선거구가 다수 분포에 122석이 걸려 있는 수도권 쪽에서 이제 정권 뭐 견제론이 좀 높은 흐름이 그 끝까지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어떤 그 전국 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여당이 고전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 수도권에서도 마지막에 이제 이 조사는 투표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실시된 거고 그 이후에 뭐 며칠간의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만약에 변화가 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전에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판세보다는 좀 다른 결과가 최종적인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당 지지율을 보더라도 NBS 조사가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29%, 10%포인트 차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변수가 조국혁신당인데요. 예. 조국혁신당이 이제 그 그냥 일반 정당 지도에서 10%를 차지하면서 야권 그렇게 합을 하면 이제 동률이다 이거죠. 동률이 됐는데 문제는 사실은 정당 지도는 이게 선거 표심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다른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 정당 사실 이런 NBS나 그다음 우리가 많이 인용했던 한국갤럽 같은 그 면접원 전화 여론조사에서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권 견제론이 맞아요. 견제론이 10% 15% 20% 가까이 높은 시기에도 정당 자체만 놓고 어느 정당에 더 호감이 가십니까 지지하십니까 물었을 때 지지 정당 분포에서는 다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제 선거 표심을 이렇게 직결해서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게 선거 표심에서 정권 견제로는 여전히 높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구 투표 의향 이런 조사에서 보면 민주당 지지세가 좀 강하게 나오지만 정당 지지도에서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10% 낮게 내려가 있다. 그리고 그게 조국혁신당으로 이동해 있다라는 것은 여야의 대결 구도에서는
정권 심판 견제론에 어떤 동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야당의 지지세는 강할 수 있지만 그 야당의 지지세 안에서 민주당을 대안으로 내지는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유지하는 층들은 많이 옅어진 게 아닌가. 그것은 이번에 총선 결과와는 또 다른 하나의 무대를 생각했을 때 그 뒤에 과연 이제 민주당이 이런 정권 견제론이라는 어떤 큰 흐름 속에서의 야당의 마티형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선거에서 그러나 그 내면에서 야권 지지층 내에서 또 다른 어떤 그 흐름들 조국혁신당을 하나의 야권의 대안으로 인정하거나 지지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제 이거는 총선의 어떤 지역구는 사실 이제 조국혁신당이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총선 이후라든지 전체적인 다른 어떤 정치 흐름 속에서는 좀 유의하게 봐야 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지금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득표율로 연결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비례투표 조사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실질적인 득표율은 좀 여론조사상보다 떨어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크게 낮아지진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게요.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어떤 비례투표에서 적어도 뭐 20% 이상 나올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어떤 조사들 1등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 모여있는 어떤 지지층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잠깐 이제 좀 관심을 표명하고 좀 그 관심도가 낮은 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투표율이 좀 아무래도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중도나 2030 세대가 중심 지지층이었다면 실제 득표력은 좀 떨어질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4050 세대에서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이분들이 구성이 더 강력한 정권 심판을 이야기하는 쪽에 호응하는 분들, 그러니까 강성 진보층과 그다음에 민주당에 대한 실망층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조국혁신당으로 가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투표장에 갈 확률은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그 뭐 의지라든지 열격이 강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어떤 이런 지지율이 그렇게 여론조사보다 낮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어떤 이런 바람들은 견제 심리를 자극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지역구 투표 후보도 많이 내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야권의 어떤 주력 교체 이런 흐름까지 나타낸다라고 하면 상당히 견제 심리도 있을 수 있는데 비례대표 후보들만 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많이 득표를 해도 비례대표 후보 안에서 의석을 가져가는 그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견제론들이 잘 먹히지 않는 그런 흐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쭉 본다면 이른바 사회연대 임금제 이거 가지고 민주노총도 반발하고 뭐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런 것도 영향을 안 받겠네요. 그러면 뭐 상당히 지금 그 4월 며칠 날 발표했죠. 며칠 안 된 얼마 그저께인가 그래요. 파장은 그 관련된 이제 반응들은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이번 선거에 조국혁신당이 어떤 지지세를 형성하고 얻어간 이유나 혹은 뭐 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정책적인 이슈들 가지고 그 득표 세력을 구축하거나 아니면 지지층을 구축하는 이런 어떤 선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선거가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책 아젠다 이슈 하나가 크게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여기서 좀 보이는 것과는 또 다른 흐름을 좀 하나 짚어봐야 되는 게 이 사회연대 임금제라는 부분들이 제대로 어떤 정책 아젠다로 논의는 되지 못한 채로 아마 선거는 치러지겠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과거의 민주당부터 이 지지 기반의 문제가 좀 있는데 보통 이제 뭐 서민 내지는 평등, 복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진보 정당을 표방하는 쪽의 지지층들이 그러면 어떤 분들이냐를 봤을 때 사실은 화이트 칼라 고학력 고임금층이 그러니까요. 40대 중에서 화이트 칼라 중이 조국신당 지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임금 상승을 제한한다라거나 어떤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황당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이분들이 그러면 전체 그 유권자 분포 속에서 다수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근데 40대에서 조국 신당의 이 지지가 가장 세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40대 화이트 칼라 조국 혁신당의 가장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는데 화이트 칼라라고 얘기한다면 대기업 다닌 사람도 많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이 돈을 깎겠다? 야 지금 애들 키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러면은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정책 아젠다를 예.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만 당장 예를 들면 조국 혁신 만약에 이게 대선이고 또 조국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게 정말 바로 실현돼서 나한테 어떤 불이익으로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번 선거가 총선이고요. 이런 어떤 정책 아젠다들이 실제로 현실화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당장 오늘 내일 내 앞에 다가오는 문제 이렇게까지 느끼는 분들은 많지 않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선거라는 어떤 국면과 이런 초기 반응을 제외하고 본다면 사실 이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를 관통해 오면서 우리가 선거 이슈로 제기됐기 때문에 막 그 정치적인 어떤 공격과 공방에 끝나버리고 묻혀버렸지만 사실 우리 사회가 어쩔 수 없이 논의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아젠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제기했던 그 뭐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된 제도 개편이라든지 이번에 조국 대표가 제기한 사회연대 임금제 같은 것들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격차 해소의 문제라든지 내지는 이제 그 고령화 사회에 대한 어떤 그 정책적 대안. 근데 그런 건 당위론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논의가 될 텐데 지금 이번 선거에서 이제 이것이 어떤 반응들 이것은 사실 이게 선거의 표심에 정책 이슈에 대한 찬반이 결정적인 어떤 아젠다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당위론으로는 맞는데 이 투표 행태를 봤을 때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것을 당위론에 입각해서 내 이익을 이익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투명성을 감내하면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저는 그건 좀 힘들지 않나 그래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게 그 정권 심판이라는 큰 구호를 가지고 지금 등장해서 이제 그러니까 분노가 내 개인의 이익보다 앞선다. 이 개인의 이익이 당장 내일 나한테 어떤 침해되는 이익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면 불안하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이슈가 과연 이제 이런 어떤 조국 혁신당에 대한 바람을 꺾는 어떤 그런 악재로 최종 표심에서 작동할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제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문석 후보와 김준혁 후보의 문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그 내용에서 울려지는 어떤 큰 이제 막 우려나 어떤 비판의 목소리에 비해서 이게 선거의 커다란 이제 메인 그 이슈로까지 부상하지 못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개인 그 후보 유권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되게 좋지 않게 보여질 가능성이 좀 많고요. 마지막 그 투표 행동에 투표장에 나가서 내가 누굴 찍을지 결정할 때 이런 것들이 지금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그 지역에 어떤 해당되는 개별적 이슈라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이제 뭐 정권 심판 혹은 뭐 한동훈 위원장은 2조 심판에서 야당 심판론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격돌하는 국면이다 보니까 어떤 다른 어떤 개별적인 후보들의 문제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아까 이제 이런 어떤 이슈처럼 조국 혁신당의 공약처럼 정책 이슈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문제들이 큰 쟁점으로 부상을 해서 여야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찬반이라든지 뭐 비판과 공방을 하는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전히 마지막까지 선거의 중심은 어느 쪽 심판론이 손을 들 것이냐라는 어떤 뭐 정권 심판에 손을 드는 사람과 야당 심판에 손을 드는 사람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투표율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특히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사전 투표율의 상승은 이제 총선이 4년 전에 치러졌다 보니까 그때보다는 당연히 사전 투표의 효용성이 올라가면서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그런 어떤 예상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죠. 그리고 사전 투표자의 비중 자체가 2022년 정도 선거 기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2022년에 대통령 선거랑 전국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사전 투표를 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한 45% 가까이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이런 어떤 사전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본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조사에서도 한 45대 55 정도로 사전 투표자 비중이 나타나는데요. 그렇게 어떤 비중의 문제로 계산해 본다면 실제 본 투표에서도 지난 총선 투표율보다는 올라가는 물론 여기서 이제 관심이 70%를 넘길 수 있냐라는 부분인데 아마 그 산술적인 계산을 좀 해보면 뭐 거의 70%라는 선은 넘기가 되게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지난 총선의 66.2%보다는 높은 투표율로 될 근접할 수 있다. 저는 더 높아질 거라고 보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유리합니까? 국민의힘이 유리합니까? 근데 여기서 이 전체 사전 투표율과 전체 투표율이 같이 높아질 건데 그 투표율이 높아지는 층들이 사실은 2030 세대보다는 40대 이상, 50대 이상에서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점점 이 판을 해석하기 어려워지는 게 그러면 50대 이상의 투표율이 더 올라가면서 오히려 전체 투표율이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50대, 50대는 이미 민주당 지지세가 더 강하다는 것이 그동안 많은 조사에서 확인이 됐고 60대도 일방적인 어떤 보수 성향을 보이지 않는 지가 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5, 6, 70대 이상에서 투표율이 굉장히 올라갔을 때 과거처럼 보수 정당 후보들이 득표력이 일방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아닐 가능성이 있어서 반대로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2030 많이 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유리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20대 같은 경우도 뭐 특히 우리가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좀 선호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2030 세대에서 정당 지지도 혹은 뭐 차기 지도자 뭐 이재명 대표나 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선호도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2030 세대가 누구에게도 조국 대표나 조국 혁신당까지도 사실은 이렇게 마음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이 단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출구조사 마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어려움이 굉장히 많죠. 사전 투표자들을 추정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네. 대선은 전체 선거가 하나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0.73% 차이에 근접한 걸 맞춰야 되는데 총선은 지금 254개 선거구를 하나하나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접전 지역이 많은 지역들 그리고 사전 투표율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어떤 선거구들을 승패를 접전 지역에서 정확히 맞춘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결과 분석해 주셔야 돼요. 예?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K-State 리서치 컨설팅의 이상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